또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수업을 하다가 작년에 0구년이어가지고 1년 동안 수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이 통신 시스템 1 과목은 예전에 이름은 통신 이론이라는 과목으로 했었어요. 통신 이론이라는 과목이었고, 지금 다음 학기에 배우는 통신 시스템 2가 디지털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통신 시스템 1, 2로 바뀐 지 몇 년 됐는데 아마 차후에는 또 다시 통신 이론, 디지털 통신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 통신 시스템 1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아날로그 통신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 통신 시스템 2에서는 디지털 통신 방식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아날로그 통신 방식은 지금 우리 쓰는 모든 통신 기계들이 거의 다 한 90% 이상이 다 디지털 통신 방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통신 방식도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다 바뀔 거예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아날로그 통신 방식도 나중에는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변환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기계만 디지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 시스템 1에서 아날로그 통신을 배우는 이유는 기본적인 통신의 아날로그 통신의 어떤 특별한 방식을 배우는다기보다는 어떤 통신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고, 대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배우면 디지털 통신에서도 약간의 방식이 다를 뿐, 똑같은 통신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신 시스템 1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통신 시스템 1을 없앨까? 없애고 통신 시스템 2로 해서 조금 더, 디지털 통신 내용만 통신 시스템 1, 2에서 더 깊이 다루는 거가 맞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통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좀 천천히 차례차례 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통신 시스템 1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연세대학교는 통신 시스템 1을 없앴어요. 아날로그 통신 방식을. 그리고 바로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갔어요. 그런데 행정고시에서 기술직 있잖아요. 기술직에서는 아날로그 통신 방식이 50%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통신 방식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통신 시스템 1을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교수님들도 우리도 되게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가 맞다. 하지만 이제 연세대학교 비교하면 저희들이 이제 다른 학교들을 다 비교를 해봐가지고 했는데, 저희 교육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이것 몇 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수요일부터는 주로 이렇게 쓰면서 수업을 합니다. 주로 통신이 대부분 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수학하고 또 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주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가 이제 통신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인데, 주로 이제 쓰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죠? 교재는, 제가 여기는, 먼저 제가 소개를 좀 하면은, 제 이름은 고영채고요. 저는 2004년에 여기 고려대학교에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14년, 올해가 15년째가 되는데, 아무튼 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14년 동안 통신 시스템 1을 한 10년 정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매 학기, 3학년 1학기를 가르칠 것 같아요. 2학기 때는 주로 통신 시스템 2를 가르쳤고, 또는 4학년 1학기 때 이동통신공학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가끔 2학년 때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그런 과목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 오피스 아워는 제가 1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공지사항에 제가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제가 2시로 다시 정정을 했어요. 뭐, 2시 넘어서 3시까지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시간에 안 되면 이메일로 언제든지 약속하면, 월요일만 빼고, 월요일만 제가 오후에는 또 다른 일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월요일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화수목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메일 보내서 약속을 잡으면, 언제든지 뭐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이라든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연구실은 공학관 416호에 있고요. 전화번호가 그 내선으로 해서 3254. 그러니까 뭐 전화로 약속을 해도 되고요. 이메일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조교가 2명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1명 썼다가 저희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저희 그 통신시스템 연구실이라고 대학원에 우리 연구실 다 박사과정 학생이고요. 조교 앞으로. 월요일 조교, 수요일 조교? 네네. 월요일 조교 정국진, 수요일 조교 이영록 두 학생이고요.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우리 전기전자과 선배고요. 우리 정국진 학생 네. 이 수요일 날 수업이 있어서 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수업이 없어서 수요일 날 하고요. 통신 분야 우리 정국진 학생은 지금 무선 광통신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통신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더 오랫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은 못하더라도 어디에서 찾아서 답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의 방법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빨리 찾아서 달라라고 요구해주면 빨리 찾아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록 그 박사과정 학생도 통신 그 알고리즘을 실제 실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드웨어 가지고 실험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 이론도 잘 알고 어떤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일도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아마 잘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소개 안 해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박수로만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달리 할 말 없지?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고 이제 조교 퇴장. 여기 웨스트 윙이 아니라 이스트 윙인데 여기 동관이니까요. 동관이고 월수 10시 반부터 수업이 있어요. 글씨가 너무 작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자료용이지 뭐 다른 그 용도가 아닙니다. 자, 먼저 교재 먼저 볼게요. 교재는 제가 그 정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재가 2가지가 있어요. 저 때는 이 교재보다 다른 교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헤이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하고 또 이 프라키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또 스칼라라는 SKLAR 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3가지 책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헤이킨 책하고 프라키스 책이 다 이렇게 대부분 그 책을 쓰고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헤이킨 책을 쓰다가 올해 바꿨어요. 이 책으로 프라키스의 Fundamentals of Communication Systems로 바꿨는데 이유는 그 헤이킨 책을 쓰면은 통신 시스템 1은 커버가 되는데 통신 시스템 2는 다른 책을 샀어요. 근데 이 책을 사용하면
통신 시스템 1, 2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으로 바꿨어요. 물론 이게 그전에는 제가 통신 시스템 2 할 때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이제 저기로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포라키스가 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만 다룬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2권 사게 되고 그래서 책을 2권 사야 되니까 아예 안 사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한 권 정도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으로 골랐습니다. 그렇죠? 통신 시스템 2는 통신 시스템 1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챕터하고 좀 달라요. 1, 2, 3까지는 같고 4도 같은데 5번이 달라요. 5번까지 가는데 아날로그 통신이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AM, FM 딱 2가지가 아마 대표적인 아날로그 통신 방식이에요. 우리 라디오 듣는 라디오에서의 그 통신 방식이 아날로그 통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AM 방식이 있고 FM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AM이 뭐의 약자인 줄 알아요? AM 아무도 몰라요? 또 FM FM이 뭐의 약자인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FM 프리퀀시 그렇죠.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AM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이거 어디서 그 전에 수업 시간에 다뤘었어요? 제 소강이가지고. 죄송해요. AM, FM을 주로 다뤄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과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을 방식을 AM, FM이라고 그렇게 해요. 욕심 같아서는 그 키트를 팔아요. AM 키트를. 그래서 하나씩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을 보고 사라는 게 아니라 학부 실험 그걸로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해서 배운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욕심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하려고 되게 노력은 할 건데 그래서 실제 자기가 라디오를 하나 갖게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배우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아날로그 방식은 통신 방식에 AM, FM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2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M 원래대로 말을 하면 PM, FM 그렇게 되는 거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페이즈 모듈레이션,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호를 통신에 적합한 형태의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 그 변환하는 방법을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이 마이크로폰,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마이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소리를 크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소리를 크게 전달하는 역할은 스피커가 하고 있고 이 마이크가 하는 역할은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말하는 이 육성의 그 음성을 이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요. 그러니까 X축을 타임이라고 한다면 Y축이 커런트나 볼티지 형태로 얘는 변환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타임 시그널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타임 시그널인데 타임 시그널의 X축은 X of T라고 한다면 T는 타임이고 X of T가 나타내는 값은 커런트가 됐든 볼티지가 됐든 우리가 무엇으로 아웃풋을 매저를 하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무엇으로 보겠느냐라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커런트 곱하기 뭐 저항 하면 볼티지로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커런트 그 볼티지를 저항으로 나누면 커런트로 보거나 뭐 그건 저같이 통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치 않아요. 그런 거 이제 전기회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신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면은, 그러니까 제 음성이 계속 여기에다가 오실로스코프를 달아가지고 여기 선을 떼가지고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로 재보면 타임 시그널로 막 말하는 거가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통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음성하고 이 전기적 신호는 똑같은 거다 라고 말을 할 거야. 그쵸? 왜냐면 이 말하는 신호가 그냥 변환이 된 것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 전달되고 있는 것들은. 그리고 똑같게 되면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이 전기적 신호를 어떻게 처리하고 뭐 해가지고 저쪽 멀리 있는 곳 쪽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형태를 잘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변환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듈레이션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듈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모듈레이션 앞에 아까 앰플리튜드가 있었고 프리퀀시가 있었고 페이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변환하는 데 있어서 이 전기적 신호에 담아 있는 것을 진폭에 담으면 앰플리튜드라고 말을 하고, 프리퀀시에 담으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 페이즈, 위상에다가 담으면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담으면 이란 뜻을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담으면, 그러니까 이 전기적 신호의 이 신호를 앰플리튜드에다가 담으면 그 과정을 우리는 모듈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과정, 담으면이라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푸리에 트랜스포머하고 푸리에 시리즈, 그러한 수학적인 툴을 알아야지만이 이 담으면이란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변환하는 과정을 훨씬 더 잘 또 깊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한 이 전기적 신호를 어떻게 담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모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말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멀리 전달하기 위한 어떤 신호의 형태로 변환을 한 것을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한 이 전기적 신호가 모듈레이티드 되어가지고 모듈레이티드 시그널로 어디론가 전송이 되겠죠? 그렇죠? 전송이 되면 받는 사람에서는 그 신호를 받고 그 역과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스피커가 하는 일처럼 스피커 전에 그 스피커에서 앰플리파이어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전기적 신호를 제 원래 말했던 그 음성의 신호로 다시 뒤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뒤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일종의 이 마이크의 역적인 트랜스듀서, 그러니까 변환기의 어떤 기계를 통해서 뭐 변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통신하는 사람, 그 변환기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항상 가정을 하고, 걔네들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회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명령하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회로 하는 사람들한테. 통신의 그 역할이. 그래서 이렇게 변환되는 기계가 있고, 그렇다면 쉽게 이 변환이 되는 것이고, 이 변환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디모듈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송되도록 신호를 변환을 시켰는데, 전송되도록 변한 신호는 제가 마이크에서 나온 이 전기적 신호하고 다른 신호의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호를 원래 마이크에서 나왔던 이 신호로 바꿔주기 위해서 모듈레이션의 반대 과정인 디모듈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디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마이크의 역적인 그러한 트랜스듀서를 통해서 스피커에 전달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제 음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보면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화기 밑에 마이크가 있어, 조그맣게. 그 마이크를 통해서 이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 전기적 신호를 변환시키고 스피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스피커가 하는 역할은
정기적 신호로 바꾼 것을 그 통신 신호로 바뀐 것을 정기적 신호로 바꾼 다음에 정기적 신호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육성의 신호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을 배우는 거가 우리 통신에서 배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듈레이션은 AM, PM, FM. 자, APF가 뭘 나타내는지 아마 여러분들 이제는 알 거예요. Amplitude, Phase, Frequency. 그렇죠? 그렇게 나타냈으면 그런 신호를 받았을 때 앰플리튜드를 풀어주고 페이즈를 풀어주고 프리퀀시를 풀어주면 그 안에 담아있던 이 신호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온 신호, 정기적 신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실제 육성의 어떤 그러한 신호로 변환이 돼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통신 이론 1에서는 그러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이 과정을 배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을 배우는데 필요한 수학적인 툴, 수학적인 도구가 뭐냐면은 푸리에 트랜스폼과 푸리에 시리즈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LTI 시스템이라는 LTI 시스템은 무슨 뜻이냐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을 우리가 배웠을 때 이러한 그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한 달은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렇죠? 푸리에 트랜스폼을 그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폼, 그 다음에 시스템, 좀 전에 말했던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배우면 뭘 한다라고 하냐면 신호 처리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를. 그러니까 시그널 프로세싱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금방 말했던 푸리에 트랜스폼과 LTI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3학년 1학기에 이 통신 시스템 1 말고 여러분들이 아마 신호와 시스템도 듣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 한 달이 신호와 시스템하고 아주 겹쳐요. 100% 겹쳐요. 그래서 그 신호와 시스템을 듣는 학생들이라면 이 수업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신호와 시스템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는데 이 첫 한 달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지 나머지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적분 막 열심히 막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면적을 구할 수 있듯이 나중에 면적 구하라고 하는데 적분을 못하면은 다시 봐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통신을 알려고 한다면 앞에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또 다시 구하고 그래서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와 시스템 부분 첫 한 달 동안 배우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양의 숙제를 제가 첫 한 달 동안만은 좀 주려고 그래요. 프랙티스 하기 위한. 그래서 그 프랙티스에 마치 이거 그 모든 걸 잊고 그 고등학교 때 그냥 무조건 풀잖아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뭐가 나오면 뭐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fx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푸리에 시리즈나 푸리에 트랜스폼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거는 프랙티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제가 숙제를 많이 내줄 생각입니다. 첫 한 달 동안은. 그 다음부터는 아마 2주에 한 번 정도 숙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서 보면 시그널 시스템 처음에 배우고 AM, PM, FM에 대해서 배워요.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여러분들 작년 2학년 1학기 때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 배웠죠. 그쵸? 그거 배울 때 괜찮았어요? 어려웠어요? 배울만 했어요? 그쵸. 이제 통신에서
그 3학년 1학기 때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지만 디지털 통신, 이동통신공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호처리 분야로 가거나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게 실험 위주가 아닌 어떤 특성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분야를 한다라면은 이 확률과 랜덤 변수라고 하는 이 과목을 잘 알지 못하면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러한 거에 있어서 특히 통신이나 신호 처리에서는 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가 너무너무 그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아까 통신에서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을 했는데 제가 말한 이 신호가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 그러니까 여기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있고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통신 신호로 변환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돼 가지고 바뀌면은 전송이 되잖아요. 전송된 신호를 받은 사람은 이 전송된 신호하고 다른 신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모든 전자기기 안에서는 온도가 있으면 노이즈를 발생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기를 켜는 순간 배터리가 온되고 배터리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열이 발생하면 아직까지도 물리학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노이즈가 항상 발생을 해요. 그 노이즈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서멀 노이즈라고 그래서 말을 해요. 열잡음이라고. 서멀 노이즈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서멀 노이즈가 보낸 신호하고 더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보낸 신호를 S of T라고 말을 한다면 받은 신호는 S of T 플러스 N of T, 노이즈하고 섞인 신호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노이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랜덤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랜덤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랜덤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랜덤한 시그널, 랜덤 시그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랜덤 프로세스, 이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는 이 열잡음이 주는 통신의 성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분석 하에서 어떻게 전송하는 거가 이러한 역량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느냐 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 통신의 책에 보면 항상 이 디지털 통신으로만 돼 있는 책은 앞에 한 챕터는 이 부분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한 부분은 그 프리에 트랜스폼으로 한 챕터가 다 채워져 있고, 또 한 챕터는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최대한 제가 뭐 길게는 아니지만 한 2주 정도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아날로그 통신에 있어서 그 이 노이즈의 역량을 볼 수가 있을 테고, 그렇게 배울 거고, 마지막에 이제 이 아날로그 통신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고 한 학기가 마칠 것 같아요. 5개의 큰 주제지만 이 5개를 다 끝낼 수 있을까? 좀 그 자신이 없기도 해요. 내용들 하나하나가 되게 이렇게 막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주고, 혹시 여러분들이 따라오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거나 제 방에 찾아오면 정말 다시 다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다 해줄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비디오 촬영 보다시피 제가 이거 OCW를 신청을 했거든요. OCW가 오픈 콜스웨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2012년인가 한번 촬영했었고 2006년인가 7년인가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영상 찍은 강의를 이제 앞으로 받는 대로
보드에다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놓친 거가 있다라면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그냥 오픈을 하려고 그래요. 그 동영상 강의를.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혹시 질문 있어요? 다음에 네, 시험은 제가 2번으로 적어놨는데 어쩌면 3번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매년 3번 봤거든요. 토시 시스템 1을. 뭐냐면은 3번을 본다라면 한 번이 뭐가 추가되냐면 후리에 트랜스폼 신호화 시스템까지 배우는 그 부분에서 제가 시험을 봐요. 왜냐면 거기에서 일단락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서 항상 그때 시험을 봤어요. 퀴즈 형태. 그냥 그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후리에 트랜스폼을 잘 암기하고 잘 풀어봤는가라는 걸 테스트하는 시험을 봐요. 그래서 3월 말에 한 번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 있어요? 그렇게 되면 퍼센티지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퍼센티지 재조정을 할 건데 아마 미텀에서 5% 빼고 파이널에서 5% 빼가지고 10%로 하고 각각 5%씩 나눠줄 거. 중간 개말 날짜도 바뀌나요? 그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어요? 출석. 출석 점수는 없어요. 어텐던스 5%라고 했지만, 이건 제가 일종의 마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지, 출석을 부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을 부르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라 출석 점수를 반영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적도 별로 없고요. 출석을 부르는 이유는 이름하고 얼굴을 매칭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유예요. 보통 부르는 거는. 그렇지 출석 점수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로 충분하다. 그러면 뭐 출석을 굳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걸로 점수를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강의를 올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제까지 예전에 경험을 보면 일주일 정도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지금 4학년 1학기 이동통신공학도 강의를 하는데 이동통신공학은 무크 형태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동영상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거를 녹화를 한 2년 전에 했는데 그걸 3년 동안 써야 된다고 그래갖고 지금 올해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해보면 오프라인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을 하면. 그래서 저는 레코멘드 하기를 이 오프라인 수업에 들어오는 거가 수업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도 제공을 할 테니 뭐 굳이가 아니라 자료 보조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수업에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를 못할 경우 동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도 된다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또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수업을 조금 할게요. 네? 통신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쓰고 있는 전화기가 대부분 LTE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LTE 방식을 쓰고 있어요.
LTE 방식이 LTE가 뭐의 약자면 롱텀 에볼루션이라는 약자예요. 그렇죠? 그거를 4세대 통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4세대 통신, 그 fourth generation에서 4세대. 그러면 4세대 통신이 한 5년 전쯤 시작했을 거예요. 생각하기를 지금 2018년이니까 2012년, 13년 그쯤 시작했고 그 전에는 3G가 대세였던 거죠. 그렇죠? 3G에서는 LTE라고 말을 하듯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때는 WCDMA라고 말을 했었어요. WCDMA의 약자는 와이드밴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의 그 와이드밴드 W, 그러니까 밴드는 주파수 대역폭을 말하고 있어요. 주파수 대역폭이 넓게 쓰고 있다라고 해서 와이드밴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코드고 D는 디비전이고 M은 멀티플이고 A는 액세스예요. 그래서 와이드밴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예요. 그렇죠? 그 코드 디비전이라는 말은 아까 질문하라고 했었을 때 한 사람 질문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이거는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이 사람 질문하고 그 다음 사람 질문하고 그렇게 차례차례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동시에 질문을 아까 네 사람이 같이 동시에 질문을 했다라면 저는 그 네 개를 잘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통신에서 멀티플 유저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MUI라고 말을 하거든요. 멀티플 유저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해서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질문한 방식이 아니냐면 질문을 한 사람들의 이렇게 질문한 내용을 각자의 신호라고 말을 한다면 이 신호들이 겹치지 않도록 그거를 시간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시간으로 나누어서 멀티플 액세스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3G에서는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질문할 때 질문하는 해서 날라오는 그 신호 위에다가 이 사람만의 고유의 코드를 위에다가 덮어서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서로 다른 코드를 주는데 받는 사람이 아는 거죠. 아까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S4 해가지고 총체적인 합쳐진 신호를 내가 받았다라면 S1에는 C1이라는 코드가 곱해지고 S2에는 C2라는 코드가 곱해지고 그렇게 해갖고 전달되는데 나는 기가 막히게 C1을 곱해주면 S1만 나오고 C2, C3, C4하고는 곱해지면 서로 0이 나오게끔 하는 코드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가 서로 오소고널한 서로 직교한 코드를 알고 있다라면 이 코드를 사용해가지고 멀티플 액세스를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이 WCDMA 방식이에요. 그거가 3세대에서 쓰였던 방식이에요. 2세대에서는 그러면 2세대도 있었겠죠. 그렇죠? 2세대 때가 언제냐면 20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년대 90년대 중반에서 한 2003, 4년? 그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90년대 말에서 2003, 4년. 그때까지는 2세대 통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2세대 통신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이 각각 나라마다 우리는 이런 방식 쓸 거야, 이런 방식 쓸 거야 하면서 각각 나라가 달랐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외국에 가면 안 돼요. 통신 방식이 달라가지고 3세대부터 같아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하면 유럽 가서 안 돼요. 유럽 가서 거기서 새로운 전화를 렌트해가지고 쓰든지 해야 돼요. 만약 여행을 가더라도. 아예 거의 통신을 안 하죠. 외국 가면. 그 당시에는. 2세대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같이 쓰였어요. 어떤 나라는 TDMA 방식을 썼고, 아까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전화한다. 그러면은
시간을 아주 짧게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시간이 이 사람 썼다가 이 사람 썼다가 그거를 되게 빠른 속도로 이것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어사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순간 끊김을 못 느낄 정도의 빠른 스위칭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TDMA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 TDMA 방식하고 CDMA 방식하고 썼는데 전 세계의 80%가 TDMA 방식이었고 20%가 CDMA 방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처음으로 통신 방식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그렇게 딱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 무선 통신을 이제 시도하려고 우리나라 통신에 있어서 되게 약한 나라였어요. 그 2세대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신을 연구하면 그 예전에 국정원 같은데 안기부 같은 데서 간첩으로 오인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북한하고 교신하려고 통신 공부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그 정부에 반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 사람이 통신 공부한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신이 발전하지 못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세계 경제의 모든 이 중요한 흐름에 이제 통신이 자리 잡게 된 거가 2세대 통신이 시작했을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통신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TDMA 방식을 쓸까? TDMA 방식을 쓰는 그 표준 방식을 우리는 GSM이라고 말을 해요. GSM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유럽에서 만든 방식이에요. 유럽 전체가 GSM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방식이 CDMA 방식이었어요. 그 CDMA라는 방식을 만든 회사는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둘 중에서 뭘 선택할까 하다가 우리나라는 CDMA를 선택을 했어요. 아주 잘 선택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CDMA를 선택하면서 퀄컴에 너무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서 그거가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지금 이제 4세대 진행 중인데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이제 5세대가 되는 거죠. 5세대 통신 방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통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저나 그 이상현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이인규 교수님, 그런 분이 그 대표적으로 이 5세대 통신 방식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상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똑같이 5세대 방식을 하고 있지만 저는 통신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면은 그 위에 레이어라고 말하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데이터가 신호 처리의 관점이 아니라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내고 어떻게 라우팅을 하고 뭐 그러한 어떤 절차적인 프로토콜적인 연구를 하는 거죠. 세대가 그 5세대로 가면 5세대에 맞는 프로토콜 방식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신호 처리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하고 이상현 교수님, 그 이인규 교수님, 또 허준 교수님도 계시고요. 허준 교수님은 이제 정보의 어떤 채널 코딩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부분인데 이제 그것도 아마 3학년 2학기 되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세대가 있으면 그 다음 1세대가 있겠죠. 1세대가 90년대 아마 90년 초반까지 80년 중반부터 그때 나온 통신 방식이 아날로그에 의한 통신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에 의한 통신 방식이었는데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AM, PM, FM 중에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FM 방식을 사용해서 그 통신을 하는 그 방식을 표준으로 만들어서 했어요.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의 모토로라라는 회사하고 벨랩이라는 벨 연구소라는 곳에서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화기가 되게 한 이 정도 크기로 아주 큰 여러분들 지금 쓰는 스마트폰에 한 4배 정도 크기의 그 두께까지 합치면 그 정도 크기로 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80년대 말에 그런 거가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고 차에 장착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누가 그거 보면 되게 놀라운 거죠. 그 이동하면 다 유선 전화만 썼다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그게 80년대 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아날로그 통신 방식인데 우리는 그 아날로그 통신 방식을 배워요. 그러니까 1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워요. FM 방식을. 지금 유럽에서는 FM 라디오를 디지털 FM으로 변환한 국가가 있어요. 북유럽 중에. 그거는 기술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이 정책의 과감한 결단인 거죠. 우리도 디지털 FM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뭐 지금 있는 안테나도 다 없애야 되고 새로운 걸 또 세워야 되고 막 그러한 거가 경제적으로 맞을까? 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세대부터 2, 3, 4, 5세대까지 통신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대학원에 가면은 통신 분야의 대학원에 가면 아마 6세대 통신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세대에 대한 통신 방식은 거의 다 끝나고 이거를 이제 시중에 판매하기 바로 직전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냐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떠한 통신 방식일까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아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CDMA가 어떻게 멀티플 액세스를 하는지 이야기했고 아까 질문하는 사람의 멀티플 액세스 방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TDMA,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시간을 나누어서 멀티플 액세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 방식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알죠?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라고 해서 FDMA예요. 그러니까 FDMA는 아까 CDMA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는데 인터피어런스가 그러면 발생을 할 텐데 그 인터피어런스를 오소고나라한 코드를 이용해서 서로를 분리해내겠다라는 거가 CDMA 방식인 거죠. 그렇죠? 반면 TDMA는 여러 사람이 말하면은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서로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타임적으로 오소고날하게 분할을 해가지고 인터피어런스를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거가 TDMA인 거죠. 그렇죠? 금방 말한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예요. 동시에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해서 보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아까 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질문을 똑같이 하는데 그 각자의 목소리 톤을 너무나 다르게 아주 저음, 그다음에 중저음, 중고음, 정말 높은 고음.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다르게 보낸다라면 제가 어쩌면 조금 같이 말했을 때보다 그냥 말했을 때보다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잘 알아들으려면 내 귀가 일종의 그 주파수 대역만 뽑아내는 필터링을 우리 필터링 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필터가 예를 들어 그 걸러내는 거를 필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주파수 대역만 필터링을 하는 그런 장치만 있다라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를 보냈을 때 나는 그 신호만 필터링 해가지고 그 주파수의 신호를 뽑아내면 누가 뭘 보내는지 알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FDMA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4세대 방식이 FDMA 방식이에요. FDMA 방식인데 그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여요. O 붙여가지고 OFDM이라고 말을 해요. 그 O가 나타내는 말은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른 주파수로 보내는데 그 주파수 대역의 신호들이 오소고날하게
만들어낸다라는 방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OFDM 방식이라고 말을 해요. 무선랜 여러분들이 쓰고 있죠. 그것도 다 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의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AP 잡아보면 학교에서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잡힐 거예요. 그 잡히면 두 사람이 같이 쓰고 있는데도 인터페어런스가 발생하지 않아요. 똑같이 AP에서 보내고 있는데도. 왜 안 잡히냐면 서로 다른 주파수를 AP에서 할당을 했고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는 할당된 주파수만을 걸러내는 필터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 내가 보내고 받고 하는 신호만 받아내기 때문에 받아내고 다른 주파수로 오는 신호는 받아내지 않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AP를 써도 서로 겹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FDMA라고 말합니다. FDMA 더 쉬운 거가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라디오를 보면 KBS 라디오가 89.1MHz, MBC가 91.9MHz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방송이 95.1MHz, YTN이 94.5MHz, 기독교 방송이 93.9MHz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걔네들은 지금 똑같이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겹쳐가지고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호가.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나눠서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라디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주파수를 89.1로 트는 순간 89.1의 밴드 패스 필터 방향으로 딱 옮겨주는 거예요. 89.1MHz의 밴드 패스 필터. 그 밴드만 통과시키는 필터가 있고 내가 91.9로 주파수를 옮기는 순간 91.9 주파수 대역만 필터링하는 필터가 있고 채널을 맞춘다는 건 뭐냐면 그 라디오를 튼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우리 통신을 배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 이게 밴드 패스 필터로 내가 이걸 옮기는 거구나 라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FM, AM 다 마찬가지로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쓰고 있어요. FDMA 방식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거를 좀 종합해 보면 통신의 방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아까 통신이 적절한 신호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적절하게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 동시에 통신했을 때 겹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신호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딱 라디오를 트는 순간 우리는 라디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89.1MHz의 라디오를 트는 순간 우리는 밴드 패스 필터를 89.1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공기 중에 89.1MHz, 91.9 모든 신호가 지금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죠. 내가 튼다고 해서 그쪽에서 누가 틀었네? 하면서 그쪽에다 신호 보내야지 그게 아닌 거죠.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브로드캐스팅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B가 나타내는 거가 뭐 MBC나 뭐 KBS나 뭐 그런 데서 B가 나타내는 거가 브로드캐스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그냥 전부 뿌려주는 거야. 브로드캐스트. 어떤 특정 방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전부 그냥. 그리고 내가 듣고 싶으면 거기로 주파수를 맞춘다. 즉 그쪽으로 밴드 패스 필터만 딱 변환시키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브로드캐스트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기 중에 그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하나씩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전화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 바로 받으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파가 날아오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그렇죠?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박쥐가 말하면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박쥐는 소리를 못 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귀가 통과시킬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따로 있어요. 우리 귀는 기껏해야 0Hz에서 18MHz 정도, 약 18MHz 정도, 그 정도의 주파수 대역만 우리 귀로 들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18kHz, 18메가가 아니라 18kHz, 18kHz, 그러니까 18,000Hz가 되는 거죠. 18kHz 들으면 우리 귀에 고막 터질 거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파수 대역이 어느 정도냐면 3,000 정도 돼요. 여러분들 다 보면 3,0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고음, 그러니까 큰 소리가 아니에요. 주파수가 높다라는 건 큰 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프라노의 높은 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높은 음 가면 주파수 대역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소리의 레벨은 똑같은데 그 소리의 레벨을 뭐라고 하냐면 앰플리튜드라고 말을 해요. 앰플리튜드 레벨은 똑같은데 고음이냐 저음이냐가 그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고음이냐 저음이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호에서는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수 있는데 그 조물주가 우리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귀에 밴드패스 필터를 로우 패스 필터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8kHz까지만 제한이 되도록. 만약에 우리 귀가 더 이게 되어서 더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 이상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아마 복잡해서 못 살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신호가 들리게 되면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들린다면 전화 소리, 그 모든 거가 들릴 수 있어요. 그 전기적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전화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전기적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우리가 보는 필터링이 있어요. 그 과시광 되는 그 대역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파수가 매우 높은 가시광적으로 되어 있는 주파수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런 주파수 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신을 할 때 아까 모듈레이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이 음성 신호를 저기 멀리에다 보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주파수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대역으로 옮겨주고 그러면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텐데 옮겨주고 그 다음에 그 옮긴 사람도 다른 사람이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89.1MHz를 KBS에다 줬는데 MBC한테도 너네도 89.1 써. 그러면 겹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오쏘고나락의 프리퀀시를 부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거고 또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주파수 대역으로 옮기는 거 두 가지의 이제 작동들이 필요한 거죠. 통신에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한 가지가 될지 두 가지 될지 모르겠는데 자 보이스가 있고 아까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면 이 전기적 신호는 내가 말한 음성하고 똑같다라고 나는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신호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보 신호라고 말을 할 거예요. 정보가 100% 담겨있는 정보 신호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가 모듈레이션을 하면은 통신하기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보 신호는 x of t인데 시간의 함수인데 이 신호가 통신하기 적합한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도 저기 멀리 89.1MHz처럼 어디론가 멀리 가 있고 특정한 주파수 대역만 너무 많이 차지 안 하고 그 대역만 되도록 일종의 신호 처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전송이 되면 받는 쪽이 있을 거예요. 받는 쪽이 있죠. 보내고 받고의 이 중간 어떻게 보면 미디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우리 그 무선 통신 여러분들이 저기 스마트폰 할 때는 이거를 에어 인터페이스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죠? 또는 이거를 더 많이 쓰는 말이 무선 채널이라고 말을 해요. 무선 채널. 채널이라는 말을 써요. 채널이 이렇게 통로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내고 받고의 이 중간에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채널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채널에는 와이어리스 채널이 있고, 그렇죠? 또 여기에서 안테나를 쓰지 않고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와이어드 채널, 유선 채널이 있어요. 무선 채널과 유선 채널이 있는 거죠. 유선 채널 여러분들 집에서 케이블 TV 보고 있으면 그 케이블 TV가 유선 채널이에요. 스카이라이프 그런 거 말고 뭐 KT나 그런 거 보면 다 집에다 훅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가 벽에서 코엑시알 케이블로 그 동축 케이블로 해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어떤 한 곳에 다 모이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버스에 타서 그걸 버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버스에 태워서 더 큰 동축 케이블로 케이블 회사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하에 다 그게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채널을 와이어드 채널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채널이 왜 이 채널이라고 말을 하냐면 얘가 보내고 얘가 받고 했는데 얘가 받았을 때 보낸 신호하고 똑같은 신호를 받았다라면 나는 전혀 통신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거치면서 신호가 변형돼서 받게 돼요. 변형돼서. 이 변형돼서 받게 되는 역할을 그런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채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채널한테 다 책임을 돌려요. 중간에 너네들이 그렇게 이 신호를 변형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말한 서멀 노이즈는 우리 받는 사람의 전화기에서 열 잡음이 발생해가지고 신호가 더해짐에도 불구하고 걔도 채널 탓이라고 말을 해요. 그걸 노이즈 채널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대부분 와이어드 채널은 그러한 노이즈 채널로 특성화가 돼요. 무선 채널은 훨씬 더 복잡한 채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통신은 보낸 신호가 무엇이지라는 것을 잘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만 전달이 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막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 동영상이 막 찌그러져 가지고 오면은 그건 통신이 잘못된 거죠. 왜 그 찌그러짐의 현상이 일어났을까? 채널에서 어떠한 노이즈가 섞여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의 신호가 더해지면은 그런 찌그러짐의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채널을,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채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신호 처리를 리시버에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송신과 수신의 중간에 있는 채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 그래서 이 채널을 만약에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의 가장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금방 말했듯이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 그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을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수학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수학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면은 소리가 뭐냐면은 바로 정확히 알 수 있다면 하고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수학 잘하는 사람이 그걸 풀면 되는 거예요. 수학 잘해가지고 그 솔루션을 내오면 되는 거죠. 만약에 해가 없는 솔루션이라면 가장 가까운 해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이 수학하고 그래서 관련성이 많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 수학도 되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수학은 이제 이동통신하고 더 깊이 있게 가려고 한다라면 그 문제들이 점점 복잡해, 채널이 복잡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좀 더 어려운 수학들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학부에서 배우는 수학은 되게 정말 고등학교 레벨에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 그 미분적분의 약간 뭐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가 이제 통신 이론이다라고 말을 제가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첫 한 달 동안은
이 신호와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신호를 보면은 이 마이크를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마이크의 역할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의 그 육성 이 신호를 육성 음성을 정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면 그래서 여기를 싹둑 끊어가지고 싹둑 끊는 거 아니라 여기 이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해가지고 오실로스코프의 이 화면을 보면 정기적 신호가 막 커런트가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시간적으로 변하는. 그쵸? 오실로스코프가 아니라 여기를 똑같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그 도구가 있어요. 그 실험 장비가. 오실로스코프가 시간적으로 이 정기적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봤다라면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연결하면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내가 말한 이 음성이 주파수 대역에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음성이 대부분 어디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3000Hz까지 분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통 100Hz에서 3000Hz라고 말을 해요. 100Hz에서. 100Hz의 소리를 내면 정말 그 완전 중저음, 그 너무나 그 저음. 그렇죠? 그 주파수 대역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아주 저음에 전화 왔어? 저음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와 오실로스코프로 여기 나오는 정기적 신호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신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똑같은 신호이지만 시간축에서 보는 신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주파수 영역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신호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되게 시간 영역으로 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주파수 영역에 우리가 이미 거기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표기하는 거에 조금 아직 덜 배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신호는 X of T가 있다라면 이 신호를 내가 동전이 있는데 앞면, 뒷면 똑같은 동전이지만 앞면에서 보고 뒷면에서 보고 앞, 뒷면을 다 봐야지 이 신호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이 신호의 정기적 신호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축에서 본 신호와 주파수면에서 본 신호 두 개를 다 봐야지만이 이 신호가 무슨 신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한쪽만 봐가지고는 이 신호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반쪽밖에 말을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양쪽 다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신호 가지고 통신 신호를 만들고 통신 신호를 다시 그 복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스 인 타임과 시그널스 인 프리퀀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과정이 똑같은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X of T를 보고 우리는 X of F로 변환할 수가 있을 거고 X of F를 보면은 시간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또 변환할 수가 있는 어떤 수학적인 도구를 배울 텐데 그 수학적인 도구가 바로 Fourier 트랜스폼이다 라는 거죠. Fourier 트랜스폼은 여러분들 한 몇 번 배웠죠? 그렇죠? 공학 수학에서도 배웠을 테고 아마 전기회로에서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다시 리뷰를 하면서 배울 예정입니다. 박쥐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가 300에서 3000Hz 정도의 소리가 나는데 박쥐는 12kHz에서 160kHz 정도 소리가 나서 근데 우리 귀가 아까 말한 대로 18kHz 정도까지밖에 필터링을 못하기 때문에 박쥐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귀가 25에서 뭐 19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주파수만 필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한 학기 동안 코사인 2파이 ft의 형태를 우리는 그거 가지고만 한 학기를 배울 거예요. 코사인 2파이 ft로 모든 걸 다 해먹을 거예요. 그 푸리에 트랜스폼도 저거 어떻게 하느냐 할 거고 코사인 2파이 f t라는 거를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도 코사인 2파이 ft로 할 거예요. 그렇죠?
코사인 2파이 F1t와 F2t, F1을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오실레이션이 더 많이 되고 덜 되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아까 말한 대로 앰플리튜드는 똑같은데 아주 고음, 그러니까 하이 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고음, 그러니까 소프라노, 아주 하이 소프라노와 아주 저음, 매우 낮은 저음, 그렇죠? 저음의 아주 극저음 간에 앰플리튜드는 똑같더라도 그 두 개의 신호를 보면은 그 두 개의 신호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보면 파란색은 오실레이션이 천천히 되는 거고 빨간색은 오실레이션이 빨리 되는 거예요. 둘 다 앰플리튜드는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말했던 하이 소프라노는 이 타임 신호를 보기 위한 오실로스코프를 대보면 빨간색에 가까울 것 같아요? 파란색에 가까울 것 같아요? 하이 소프라노는 빨간색. 그 다음에 테너, 아주 저음은 어떤 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파란색. 변환이 천천히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앰플리튜드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더 빨라지는 거죠. 얼마만큼 빨라지냐면 1초에 2 곱하기 10의 9승만큼. 그러니까 1초에 2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기가로 오실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실레이션 해가지고 보내는 신호가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쓸 때 들어오는 신호예요. 그렇게 오실레이션 된 신호가.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로 89.1MHz의 그 89.1MHz가 뭐냐면 그 안에서 발진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1초에 89.1 곱하기 10의 6승만큼 메가니까 그렇게 발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코사인 2파이 FT를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서 주파수가 다르게 변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 주 정도에 배울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 제가 한 5분 정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가세요. 네, 수고했습니다.